만약 당신의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의 눈보라 속으로 추락한다면 어떨까요? 사방이 새하얗게 뒤덮이고 영하 수십 도의 혹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루과이 공군 571편에 탑승한 45명의 사람들에게 이 질문은 더 이상 상상이 아니라 곧 운명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원정 경기로 시작된 여정은 곧 극한의 생존 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굶주림, 혹한, 그리고 생존을 위해 윤리의 경계를 넘어야 하는 선택들.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그 모든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루과이 공군 571편은 10월 12일 우루과이 카라스코 국제공항에서 출발했습니다. 아마추어 럭비팀 오이드 크리스천스의 선수들은 칠레 산티아고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영국계 팀 오이드 보이즈와의 친선 경기를 위해 출국하고 있었습니다. 이 클럽은 몬테비데오의 스텔라 마리스 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창단된 팀으로 1968년에는 전국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도 있었습니다. 이번 원정은 젊은 선수들이 국제 무대에 도전하는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당시 상용 항공편으로 칠레까지 가는 비용은 상당히 비쌌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클럽 회장 다니엘 후아는 우루과이 공군의 페어차일드 힐러 FH-227D 항공기를 전세로 빌렸습니다. 이 항공기는 제작된 지 4년 된 기체로 누적 비행 시간은 792시간이었습니다. 별명은 리드 슬레드, 납덩이 썰매로 무겁고 성능이 떨어지는 차량을 비유할 때 사용하는 용어였습니다. 조종사들 사이에서도 언덕에서 미끄러지는 썰매라며 탐탁지 않게 부르곤 했습니다. 이 비행편에는 선수들뿐 아니라 그들의 친구와 가족들도 함께 탑승했습니다. 총 탑승 인원은 승객 40명, 승무원 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장은 우루과이 공군 소속 훌리오 세사르 페라다스 대령으로 총 5,117시간의 비행 경험을 가진 베테랑이었습니다. 부기장은 단테 엑토르 라구라라 중령으로 두 사람 모두 와인을 좋아하고 수집하는 공통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15분 전, 두 개의 프로펠러 엔진이 요란한 굉음을 내며 회전하기 시작했고 비행기는 카라스코 공항을 떠올랐습니다. 원래 계획은 산티아고까지 직항이었지만 안데스 산맥 위의 폭풍 때문에 항공편은 아르헨티나 멘도사에 잠시 머물러야 했습니다. 조종사들에게는 두 가지 항로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멘도사에서 산티아고까지 직선 경로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로는 험준한 산악지대를 통과해야 했고 최소 7,620m에서 7,925m의 고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는 기체의 한계 고도인 8,530m에 거의 근접한 수치였습니다. 두 번째는 멘도사에서 남쪽 말라르그에로 600km를 비행한 뒤 항로 G17을 따라 플란촌 고개를 넘어 칠레 쿠리코의 항공 무선국을 거쳐 북쪽으로 산티아고로 향하는 U자 형태의 경로였습니다. 10월 13일 금요일, 기상 상황은 예상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았지만 오후 2시 18분에 조종사들은 다시 이륙을 결정했습니다. 비행기는 남쪽 말라르그의 방향으로 향했고 곧 고도 5,456m까지 상승했습니다. 말라르그에 여기는 UAF 571, 플란촌 고개 도착 예상 시각은 3시 21분. 기장이 언급한 플란촌은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는 항공교통 통제 구간의 전환점이었습니다. UAF 571 주파수 144.5 확인. 산티아고의 푸다우엘 관제국으로 교신 전환. 페라다스 기장은 이미 29번이나 안데스 산맥을 넘어 비행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번 비행에서는 부기장에게 조정권을 맡기고 지도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두꺼워지는 구름과 눈보라로 아래는 새하얗게 변했고 조종석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눈으로는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부기장은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는 항공기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위성 신호를 통한 무선항법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전파 간섭이 심한 구간이었고 그 데이터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항공기의 항법 장비인 VOR-DME는 플란촌 고개에서 쿠리코 지상 송신구까지 약 60에서 70km가 남았다고 표시하고 있었지만 오후 3시 21분에 부기장은 산티아고 관제국에 이미 쿠리코 근처에 도착했다고 잘못 보고했습니다. 강풍이 점점 거세지자 승무원들은 비행 속도를 시속 380km에서 330km로 줄였습니다. 약 3분 후 부기장은 산티아고 관제에 쿠리코 상공을 통과 중이며 북쪽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표준 절차인 14도의 선회 대신 30도로 기술을 돌렸습니다. 산티아고 571 공항 접근 중입니다. 하강 허가 요청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비행기는 아직 안데스 산맥 상공에 있었고 팅기리리카 화산 근처 산 위를 비행 중이었습니다. 관제 당국은 이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강 요청을 받은 관제사는 571편에게 3,500m까지 하강을 허가했습니다. UAF 571 고도 3,500m까지 하강하십시오.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십시오. 비행기가 하강을 시작하자마자 강한 난기류가 기체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강풍에 의해 기체는 마치 제멋대로 날뛰는 야생마처럼 상하로 크게 요동쳤습니다. 객실 안에서는 오히려 선수들이 이를 흥미로운 경험이라며 웃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럭비공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주십시오. 난기류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일부 승객들은 창문 밖으로 거대한 산봉우리가 바로 앞에 솟아오른 것을 보았습니다. 충돌 경고음이 울리며 부기장은 전력으로 엔진 추력을 높여 고도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비행기는 두세 차례나 산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결국 몇 차례의 아슬아슬한 회피 기동 끝에 오후 3시 34분 비행기의 동체 하부가 해발 4,200m 지점의 산비탈에 부딪혔습니다. 오른쪽 날개가 부러져 나가면서 꼬리 부분이 분리되었고 그와 함께 승무원 2명과 승객 3명이 앉아있던 마지막 두 줄 좌석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동체 뒤쪽에는 거대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비행기는 앞으로 계속 나아갔고 몇 초간 200m가량 다시 상승했습니다. 그러던 중 왼쪽 날개가 해발 4,400m 지점으로 돌출한 암석을 들이받았습니다. 프로펠러가 동체를 가로질러 지나가면서 2명의 승객이 밖으로 빨려 나갔습니다. 기체의 앞부분은 계속 앞으로 내달렸습니다. 결국 그것은 빙서의 경사를 시속 350km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조종석에서는 기장이 사망했고 부기장은 자신의 좌석에 갇힌 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체가 멈춘 지점은 해발 3,600m로 확인되었으며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오지 국경지대에 있는 세로소스네아도와 팅기리리카 두 산줄기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당초 도착 예정지로부터 동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페어차일드 힐러 FH-227D 기체는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추가로 5명의 승객, 그 중에는 프란시스코 니콜라 박사 부부와 1명의 승무원이 사망했습니다. 원래 45명이었던 탑승자는 이제 생존자 33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몇몇은 중상을 입었고 다른 이들은 좌석과 수화물이 밀려들어와 팔과 다리가 골절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로베르토 카네사와 구스타보 제르비노는 둘 다 의대생이었고 신속하게 부상자들을 도와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칠레 항공수색구조 당국에는 1시간 이내로 항공기가 실종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수색을 위해 4대의 항공기가 파견되었지만 그날 오후 기상이 악화되어 이들은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루과이 언론에도 오후 6시경 관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산악지대의 한겨울밤은 혹독했습니다. 섭씨 영하 30도에서 영하 40도에 이르는 추위가 닥쳤습니다. 좀 더 건강한 몇몇은 좌석을 끌어내고 수화물로 난 구멍을 막아 찬바람을 차단하며 임시 방편의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식량은 극히 적었습니다. 초콜릿 8개, 우유 한 상자, 작은 잼 3병, 아몬드 1통,
약간의 대추와 말린 자두사탕, 그리고 몇 병의 와인이 전부였습니다. 첫째 밤, 부기장과 5명의 승객이 사망했습니다. 그들은 동사하거나 부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로써 생존자는 총 28명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이 세 나라의 항공기들이 다시 수색을 재개했습니다. 몇몇 항공기는 추락 지점 근처까지 근접 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에 있던 생존자들은 큰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수화물에서 찾은 립스틱을 이용해 SOS 신호를 쓰려 했지만 립스틱의 양이 너무 적어 눈에 띄는 구조 신호를 만들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여행 가방을 이용해 십자가 모양을 만들기도 했지만 세 대의 항공기 모두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불행히도 기체의 색이 하얀색이어서 설원 위에 완벽히 위장된 상태였습니다. 절망을 뒤로한 채 모두는 살기 위해 계속 버텨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럭비팀 주장 마르셀로 페레즈가 리더십을 맡았습니다. 생존자들이 마주한 첫 번째 문제는 식수였습니다. 사방이 눈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피토스트라우흐라는 한 학생은 좌석 아래의 금속판을 활용해 얼어붙은 환경에서 물을 얻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그 금속판 위에 눈을 덮고 태양열로 눈을 녹여 생긴 물방울을 빈 와인병에 모았습니다. 또한 설맹을 피하기 위해 그는 객실의 선바이저 유리를 이용해 임시 선글라스를 만들고 전선으로 테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설맹은 간단한 증상이 아닙니다. 눈이 눈과 얼음에서 반사되는 자외선에 직접 노출되면 일시적으로 시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고 눈의 통증을 유발하며 심하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보온을 위해 양모 좌석 커버를 벗겨 모으기 시작했고 쿠션은 임시로 방한용 신발로 사용되었습니다. 파라도라는 생존자는 3일간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사망했고 19세의 여동생 수사나는 중상을 입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동생은 이후 8일 만에 쇠약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쪽에서는 몇몇이 기체 좌석 사이에 끼어있던 소형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전선 케이블을 이용해 아주 긴 안테나를 만들어 라디오를 수신했고 처음으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들려온 소식은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8일간의 수색 끝에 수색이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당국은 기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을 것으로 판단했고 희망하는 시신은 남반구의 봄에 빙하가 녹을 때나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생존자들에게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좋은 소식이야. 방금 라디오에서 들었어. 산티아고에서 수색을 중단했다는 보고가 나왔어. 그 자리를 덮은 것은 정적과 절망이었습니다. 그게 어디가 좋은 소식이야? 그만해. 우리가 여기서 스스로 빠져나갈 거야. 제발 들어줘. 난 확신해. 수의학과 학생 코코 니콜리치가 외쳤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사기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의지가 꺾이면 모두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극심한 규정식, 엄격한 배급을 시행했음에도 식량은 점차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주변에는 식물이 없고 동물도 없었습니다. 그룹은 기체의 여러 부분을 뜯어먹을 것을 찾아 나섰고 가죽 좌석 안의 솜까지도 식량으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쇠약해졌고 어떤 이는 뼈만 남을 정도로 체중이 감소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자원은 사체, 즉 사람의 살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이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미 사망한 이들은 대부분 친구와 가족이었고 더구나 탑승자 전원이 로마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로베르토 카네사는 성체 성사를 통해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빵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며 또 다른 사람은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해 정당화를 시도했습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카네사는
깨진 앞유리의 파편을 이용해 고기를 자르는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얼어붙은 고기 조각을 먼저 삼켜 모범을 보였고 그 뒤 몇몇도 따라했습니다. 파라도는 어머니와 여동생의 시신을 보호하려 애썼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햇빛 아래 말려 조금이라도 먹기 좋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혐오감을 느껴 피부와 근육, 지방 부위만 간신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기 공급이 줄어들자 그들은 심장, 폐, 그리고 뇌까지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7일이 지난 10월 29일 자정, 눈사태가 잠든 생존자들을 덮쳤습니다. 순식간에 기체 안으로 눈이 들이닥쳐 모든 공간을 메워버렸고 그 자리에서 8명이 추가로 숨졌습니다. 그 중에는 리더였던 주장 페레즈와 어머니처럼 모두를 돌보던 릴리아나 메톨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남은 이들에게 깊은 절망을 안겼습니다. 10월 31일 아침, 생존자들은 눈을 파내며 길을 뚫어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눈사태는 그들의 유일한 피난처를 완전히 매몰시켜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학생 안토니오 비신티는 서쪽, 즉 칠레 방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산맥을 넘어가서 구조대를 찾아야 해. 그 말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제안이었습니다. 안데스 산맥은 7,000km 이상 이어지는 험준한 산맥입니다. 충분한 식량과 장비를 갖춘 전문 산악인조차 폭설을 만나지 않아도 일주일은 걸려야 넘을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안의 생존자들은 모두 굶주림과 추위로 기진맥진한 상태였으며 자신들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건강한 3명, 로베르토 카네사, 페르난도 파라도, 그리고 비신티는 지형을 정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동쪽으로 향해 비행기의 잔해와 일부 수화물, 그리고 약간의 식량을 찾아냈습니다. 지도나 라디오 같은 방향 파악에 도움이 될 만한 물건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탐사 후 다시 은신처로 돌아와 안데스 산맥을 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2월 12일, 세 사람은 결심을 굳히고 다시 떠났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사람의 고기로 채운 양말과 최소한의 장비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서쪽, 칠레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12월 15일, 안토니오 비신티는 식량이 2사람 못밖에 남지 않자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12월 18일, 사고 발생 66일째 되던 날, 감염으로 3명이 더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카네사와 파라도는 해발 4,000m가 넘는 봉우리를 넘어섰습니다. 그로부터 9날 뒤, 그들이 약 62km를 걸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있던 칠레의 목장주 세르히오 카탈란을 만났습니다. 2사람은 강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돌에 종이를 묶고 던지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12월 22일, 구조 헬리콥터가 도착해 첫 7명의 생존자를 산에서 구출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다음날 모두 구조되었습니다. 총 16명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기적적인 생존 소식은 전 세계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곧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언론의 질문 공세에 처음 생존자들은 치즈를 먹고 버텼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의문과 추측은 끊이지 않았고 세간의 시선은 곧 그들이 무엇을 먹고 생존했는가라는 질문으로 향했습니다. 12월 28일, 몬테비데오의 스텔라 마리스 학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사람 고기를 먹고 생존한 사실이 공개되자 논란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이에 가톨릭 교회는 공개적으로 생존자들을 옹호했습니다. 교회는 그들의 행위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사망자들의 유가족들도 용서를 표하며 그들을 이해했습니다. 그 후 수많은 소설과 영화가 이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에 사망자들이 조심스럽게 묻혔고
묘지 중앙에는 큰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비행기 잔해는 관광객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불태워졌습니다. 로베르토 카네사는 이후 유명한 의사가 되었으며 훗날 우루과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루과이 공군 571편 사고는 항공 역사상 가장 감동적이고 논란이 많은 생존 이야기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단순한 원정 경기로 떠났던 45명의 사람들은 72일 동안 안데스 산맥에서 가장 혹독한 생존 시험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육체적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정신력, 용기, 그리고 생명에 대한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생존을 위해 사람의 살을 먹어야 했던 그들의 결정은 인간의 도덕, 종교, 그리고 본능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국 45명 중 단 16명만이 살아남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정신과 역경을 이겨내는 의지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